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서 인플레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관계자 4명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김건희 여사 의혹, 그리고 50억 무죄 사건 등을 놓고 정치권이 특검 전국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각 당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특검의 키를 쥔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첫 합동 TV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토론회는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TV조선에서 생중계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6.4% 올라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자칫 인플레가 장기화되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계란값이 작년보다 70% 넘게 오른 미국. 금계란을 살 바에야 차라리 닭을 직접 기르겠다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암탉을 대여하는 사업도 인기입니다. I had a customer book a rental yesterday and she was like, it's all about the eggs. I gotta have those eggs. 물가 상승세가 기대만큼 잡히지 않는 상황.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달보다 겨우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The critical thing is down, but not down nearly as much as we expected, and not down nearly as much as you would hope if you were, as the Fed is.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무게가 실리면서 잠시 긴축의 고삐를 느슨히 했던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숨가쁘게 쫓아온 한국은행도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점은 내일이 유력한데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와 성남FC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지난 2번의 검찰 조사에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16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영장에 적시되는 배임 액수는 수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배당금과 분양 이익으로 7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배임 혐의 액수는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651억 원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줄곧 성남시가 오히려 이익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증거들이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50m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업에 반대했다가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전 공무원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석방된 지 석 달 만인데 대장동 범죄 수익 약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 수익 약 340억 원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등 측근 2명이 구속될 때까진 은닉 수익을 275억 원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자금 추적 과정에서 65억 원에 대한 은닉 정황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자신의 부동산 등 800억 원대 재산 동결을 명령하자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21년 9월쯤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은닉 자금이 정치권과 법조계, 소위 50억 클럽 로비 자금 등으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동안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방침이라면 이제 더 이상 추가 소환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은 이미 2번 불러서 조사를 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백현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혐의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네. 결국 지금까지 했던 이재명 그 대표의 네. 출석하는 해서 진술하는 네. 태도에 비춰봐서 추가적으로 소환한다고 해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금명간이란 것은 오늘 또는 내일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결국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내가 뭐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3가지 사유가 있죠. 뭐냐면 일단 범죄 사유가 범행이 소명이 되고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또는 주거 부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구속해야 되냐 하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되고 향후에 이제 재판대에서 선고될 형량이 매우 높은 경우, 한마디로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우리가 규범적으로 봤을 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포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일지라도 사안에 대한 소명이 있고 중형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했는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약에 내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주요 혐의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장동 개발 관련한 배임 혐의, 또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일 것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배임과 제3자 뇌물이 주된 혐의로 보여집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에 관련된 배임 그리고 성남FC에 대한 제3자 뇌물이 주된 혐의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배임 관련돼서는 지금 영장에 적시될 걸로 보이는 배임액이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인정됐던 651억보다 훨씬 더 많은 7천억 원에 해당되는 이익을 봤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익은 훨씬 더 적용되는 혐의는 더 많은 금액으로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제3자 뇌물에 관련돼서도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어쨌든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체포동의안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회를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도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이 사건 자체의 혐의의 중대성을 우리가 검찰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을 뭐 민주당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당시에 있었던 비위, 한마디로 그 지방자치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쪽 지역의 토 세력과의 결탁을 통한 부패 범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패에 따르는 액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를 실질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7,880억 정도의 이익을 받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관련된 그 실이 세전 700억, 세후로는 428억이나 되는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뇌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 자체를 봤을 때 매우 중대한 부패 범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검찰이 법원을 통해서 국회에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체포동의 동의안 통과되지 못하면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내지 영장심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평성, 마치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뇌물을 비롯한 중대한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마땅히 갈 길을 간다. 설령 그것이 국회에서 방탄으로 막힌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말씀 나눴지만 이제 검찰 이 대표가 수천억 원 규모의 배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가 지어야 될 사법적인 책임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예상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혐의가 모두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배임과 그 제3자 뇌물에 관련된 그 처벌 규정도 상당히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검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지고 결재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총 책임자로서 상당한 부분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된 혐의 중에 이제 배임 혐의 중에 이 금액이 수천억 원대잖아요. 근데 뭐 김만배 씨 뭐 이런 대장동 주범들의 금액을 보면 한 600억 원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금액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가 높은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이게 그 대장동 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상한을 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880억 정도의 이익을 본 반면에 7%만 가지고 있는 그 천화동인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80억이나 드는 이익을 줬던 이 사업 구조를 짰는 것 자체가 배임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누가 짰느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최종 그 당시에 이제 결재권자가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이것이 그 대장동 세력이 7,880억을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어떤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임적 이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그 유동규 씨를 비롯한 대장동 세력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이익을 한 600억 정도를 받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대장동 세력에 대한
횡령 금액의 3배 가까이 대략 그 670억 곱하기 3배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2천억 전후로 어떤 피해를 줬다라고 그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장 변경을 통하여 대장동 세력에 대한 그 어떤 이 금액도 이재명 대표와 맞추는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그 공수장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나아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사실 뇌물이나 그 횡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50억 이상,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년에서 8년. 죄질이 나빠서 가중할 경우에는 7년에서 11년형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제3자한테 이익을 줬는 것을 넘어서 뇌물죄가 있습니다. 뇌물죄의 형량은 1,000억이 넘는 어떤 배임 횡령의 그 형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등과 관련해서 16개 죄명에 대해서 16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봤을 때는 검찰 같은 경우에 그로보다 그 뇌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7년형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의 최종적인 그 부분을 공범들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대한 변경까지도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김만배 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또 한 번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에 받는 혐의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 두 번째 청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초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범죄 수익 은닉 관련된 그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본인의 휴대전화를 또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 수익 은닉에 관련돼서는 최초에 지금 검찰이 이 같은 범죄 수익 은닉에 관련돼서 그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했었는데요. 최초에 밝혀진 건 275억이었지만 추가로 65억을 은닉했다라는 부분들을 더 찾아내서 지금 관련된 부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동창이나 인테리어 업자 관련된 측근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들이 영장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금이 이제 50억 클럽 여기에 로비 자금으로 이제 쓰였다라고 이제 경찰은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곽상도 전 의원 사건도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수사 자체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기소를 돼서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을 재차 불러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금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수사 인력과 직접 수사했는 사람을 공판 검사로 해서 이제 공판 관여를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유죄를 받는 전략을 할 것이고 나아가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검이란 얘기가 나오기 전에 검찰 자체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확실한 수사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의혹을 확실히 어떤 그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네,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는 총 4명. 검찰은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한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허위 공문서를 통해 출국을 막고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소이고요. 또 선택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 전 고검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을 국가적 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전 고검장은 지난 정권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거친 뒤 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추진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본격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이 법은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특검법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려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원은 모두 18명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선 제적위원 5분의 3, 즉 11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0명이고요. 시대전환 소속 조정은 의원이 1명, 국민의힘 소속이 7명입니다. 즉 민주당 위원 10명에 더해서 조정은 의원까지 동의를 해야만 실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캐스팅 보트를 진 조정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서 조정은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즉각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의 필요성은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특검, 말잔치로 끝날 때가 아닙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기 때문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대장동 관련 특검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야권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김건희 특검을 이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특검법 얘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온 게 거의 한 6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예. 작년 추석 전부터 시작됐고요. 계속 이제 도돌이표 반복하고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반대한 이유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집권한 지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3개월째였죠. 그렇죠. 추진한다면 국정은 완전히 올스탑 멈춰버릴 거고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배우자가 임기 전에 일어나고 일부는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을 배우자가 연좌죄로 책임지라는 것. 온당하지도 않고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다시 특검에 대해서 급발진한 이유는 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러 기사들이 지금 지면을 덮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수 줄이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슈를 계속 부각해서 당대표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한다는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볼모로 잡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저는 볼모로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방금 이제 국민의 삶이 볼모로 잡힌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가 넘긴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해 주신 여론조사는 존중합니다. 예. 다만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거는 저는 선택적 확증 편향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수사,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야 된다. 과반수 넘는 여론조사 여럿이 있지만 한 번도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 우리 당대표 구속조사 받겠다라고 동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자신들의 옳은 여론조사만 들이대는 경향은 선택적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런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수사를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지금 좀 지쳐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야기하신 김에 대장동 특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겠다면 이 대장동 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도 그 의견은 유효하십니까? 예, 대장동 게이트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예. 대장동 게이트는 사안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는 법률가, 판사, 검사, 특검, 언론사, 사장, 변호사, 회계사,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기득권들이 들러붙어서 1조 원 이상의 특수이익을 낸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겠고 처벌을 해야 되겠고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는 특검을 해서라도 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재판 결과 저도 분노했습니다. 다만 이 특검을 막는데 유일한 지금 걸림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예. 그 이유는 특검을 추진하면 저는 제 진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의혹을 한번 파헤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이재명 대표가 방탄, 혜택을 입는 거 이것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리고 민주당이 진심으로 대장동 게이트에 무관하고 또 국민 여러분의 공분을 풀어주겠다면 의원직도 아니고 당대표직 내려놓고 떳떳이 수사받고 만약에 여기서 결백이 드러나면 더 정치적으로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죄가 드러나면 정치 그만두시는 거죠.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걸 자꾸 막고 있는 모습. 당대표가 당대표 되신 이후에 자꾸 나를 지켜라 그런 리더십만 보여주셔서 야당으로서 같은 야당으로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장동 특검에는 이제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대장동 특검에도 반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조건으로 분명히 당대표직을 사퇴하면 사퇴서와 제 도장과 그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들 공분을 알아야겠다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검 동의하지만 예.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탄의 수혜를 입는 것도 참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당대표직 사퇴하자마자 특검 추진하는 거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제 사퇴를 안 하시면 동의를 안 하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으로선 논리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번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좋은 기회를 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구속 여부, 기소 여부, 그다음에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여부가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적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오고 표결을 하는 순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떳떳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 상황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건 진짜로 이제 뒤에 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기회를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앞서서 이제 저희 유지연 앵커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가 이제 위원장이 김도부의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이게 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특검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주당 분명히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조 의원의 한 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장동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조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이 통과될지 말지가 굉장히 좌우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좀 한 줄 정리를 이제 다 예. 해드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저는 사건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장동 특검은 특검감은 맞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얽혀 있다는 것을 얽혀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도, 다만 이 과정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의 반대의 큰 이유는 왜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해주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국민의힘도 저도 특검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을 감히 뭐 어떻게 할 거라 예측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특검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안 받는 형국이 되면 굉장히 옹색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방탄과 알아야 되는 그 권리가 지금 충돌돼서 굉장히 지금 스텝이 꼬여 있는 상태고 결재 해제하는 차원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시면 정말 패스트트랙 할 것도 없이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제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이 검찰이 이르면 내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시대전환의 그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기명 투표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생겼냐? 군사정부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군사정부를 비판할 때 실질적으로 탄압이 왔었고 이거에 대한 방어막을 쳐주기 위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막말을 하더라도 탄압이 오기는커녕 박수받는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체포 동의안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체포 동의안 뒤에 숨는 의원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요. 예. 저는 체포 동의안의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시대전환이라는 이제 정당이 처음에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이제 탄생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 의원, 이게 조 대표께서는 이 행보를 보면 이 민주당과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 그리고 배치되는 정치적 성향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뭐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지고요. 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그 목소리를 내시는 거 언론을 통해서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대전환과 제가 창당을 하고 정치 시작할 때 그 생각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뀐 건 조정훈이 아니라 바뀐 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예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미 있었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의 민주당은 패거리 정치에 물들어 있고 86년 민주화 시대, 민주화라고도 반독재라고 하겠습니다. 반독재 시대 하던 모습, 행태를 그대로 2023년 국회에 갖고 와서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를 망치고 있다. 다수에 의한 독재를 배우면서 싸우면서 배운다고 실현하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 여러 의원님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에 대한 비판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바뀐 건 조정훈이 아니고 바뀐 건 시대전환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정쟁만 하고 야당으로서 대안 하나 없이 이런 정치를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건강한 야당으로 다시금 태어나면 저도 왜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으로서 국민의힘도 견제하고 이런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뀐 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당선된 정부가
권력을 나누지 못하고 본인들만 독점한 것. 그럼으로써 정말 범민주 진영의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든 점. 이재명 당대표가 됨으로써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져서 169석의 거대한 배를 하나의 조각배처럼 만들어버린 점. 이 두 가지가 지금 민주당이 갈 길을 모르고 지금 방향성을 상실하고 의원들이 부글부글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은 의원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3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열차는 불길에 휩싸였는데 열차 안에 실렸던 발암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나와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가 차축 고장으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차의 약 50칸이 불길에 휩싸이고 인근 지역이 화염으로 뒤덮이자 시당국은 사고 지점 반경 1.6km 이내 거주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If you are within the 1 mile evacuation of the James Street crossing, please evacuate.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된 차량 안에 플라스틱 성형 원료인 염화 비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염화 비닐은 간암을 비롯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공기에 노출되면 폭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미 환경당국은 대피령을 해제하며 즉각적인 위험은 사라졌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유해물질 공포에 사로잡힌 일부 주민들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의당은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 대표 팬카페에서는 정의당을 없애버리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정의당 의원 6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문자를 날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의당 게시판에는 사라질 당, 해체하라는 비난이 줄을 잇습니다. 정의당이 연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정의당 해체를 주장하며 좌표 찍기에 나선 겁니다.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기울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에서 28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까지 스스로 영장심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게 최고의 카드라고 압박하고 나서자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거고요.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이 대표도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실 심각하게 균열의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구는 밖으로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저희 TV조선에서 첫 토론회를 갖습니다. 결선 투표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제는 부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 컨벤션센터. 복도부터 지지하는 후보의 현수막과 팻말을 든 당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울산이 고향인 김기현 후보는 부산과의 인연도 각별하다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고요. 이런 일을 하려면 아니 우리 지역 출신 한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이라고 강조했지만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김 후보에 대한 비판에 더 집중했습니다.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사는데 거대한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친윤계 의원들을 임진왜란 당시 원균에 빗대 비난했고 조선시대에도 윤회관이 있었습니다.
윤두수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보수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생명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국민의힘은 합동 토론을 통해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자 3월 8일 전당대회 장소를 서울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1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일산 킨텍스로 바꿨습니다. 컷오프 이후 처음 나온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41%, 안 후보가 27%였는데 2주 만에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후보들은 5시 10분부터 TV조선이 생중계하는 1차 TV토론회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이 공개된 후에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전이 이어졌었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특검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제죠.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 같은 판결문을 두고도 이렇게 각 당이 입장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판결문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검찰이 이제 주가 조작의 5단계 중에서 1, 2단계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주가 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것과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는 없다라고 정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결과도 거의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온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특검으로 맞물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탄 특검을 갖다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빨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자꾸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전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저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국회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긴 한데, 만약에 이게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국회 통과를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 제도에 있는 그 총리 이런 내각제에 없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행정부의 수장으로보다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좀 당리당락에 따라서 자기 여당의 어떤 주장을 받아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대통령 개인의 이제 사적인 관계나 사적 이익 때문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의혹이 더 이렇게 증폭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선 때부터 계속 쟁점이 됐고, 본인 처지에서 억울할수록,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친인척 관련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서 이번에 이 의혹을 들고 가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검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것 또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이 정의당은 어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지만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또 김건희 특검대로 일단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는 특검까지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후에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두 안의 성격이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로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이 소위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정의당도 정의당의 지층이나 국민 다수의 뜻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정의당을 상당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재명 국회 방탄 특검에 동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정의당으로서는 지난 조국 사태 때 그 민주당 편을 들었던 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에 동조했다가 선거법 통과도 못 시키고 그리고 총선 때도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정의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굉장히 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았는데요. 정의당이 이번 경우에도 또 이재명 이 방탄 특검에 동참한다면 사실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편에서 이 특검이라든지 이후에 그 정치 방향을 잡자라고 아마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아마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하명정당의 오명을 벗고 국민만 바라보자.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국민적인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되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특히 민주당 때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조차도 이야기하는 이런 어불성설의 이런 상황에 동의하지는 않는 것이 정의당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뭐 당론으로 정한 거는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정의당과 민주당의 공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정의당은 당의 이제 정체성, 뭐 당의 주요한 노선을 좀 더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의당을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또 다른 당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겪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정의당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야당의 여야를 나눌 때는 야당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야당과는 연합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가치 중립으로 이동해서 중립적 위치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조차도 사실은 비교섭 세 당이 특검 법안을 내서는 통과가 안 되거든요. 이게 민주당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당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독자적인 안을 추진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는 이런 약간의 정의당의 이제 이런 그 흐름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한쪽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거의 양당적 진영과 진영 싸움인데 진영에서 진영 사이에 중간에 낀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갈등하면서도 이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50억 클럽 특검을 하려면 다시 민주당의 협조를 받는 그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집안 단속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들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수박 랭킹을 매기잖아요.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이래 놓으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생각보다 상처 주는 단어라 우리 안에서는 그런 거 안 쓰면 좋겠어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소영 의원은 이제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약간 이 의원을 좀 포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죠. 현장 대변인도 맡았을 정도로 측근이었다가 전당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때 나오는 거에 아마 반대하는 의견을 비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찍기를 당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저기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수박이라고 좌표를 찍으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결국 다 자신에게 그 비판이 돌아온다라는 거 하나랑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체포동의안이 오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국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포용을 해서 본 투표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반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는 사실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이 대표도 불편했다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 한 표라도 최소한 이게 가결되든 부결되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는 없다라는 그런 강한 공조를 국민들에게 좀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방침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건 결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내로남불 됩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뭐 또 몇 번 더 될지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자, 이 계산을 좀 해보면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115석의 국민의힘, 그리고 6석의 정의당, 또 1석의 조정훈 의원. 자, 이분들이 다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한 28명만 이탈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이탈표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제 당론으로 정한 이유가 없고요. 또 이렇게 당론을 조홍천 의원처럼 딱 이게 당론으로 정하는 걸 반대하고 있을 때는 이걸 무리하게 그 자체를 해서 이게 뭔가 좀 후유증이 남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는 헌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도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보면 불체포 특권까지를 내려놓기에는 아직까지도 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고요. 예. 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내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내에서의 어떤 주류 비주류 갈등이라든지 친명 비명의 갈등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 즉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추락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총선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 그런 내부 이탈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다수의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식사 후에 후식으로 도넛이나 케이크 드시는 경우 많은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명 베이커리나 카페에서 파는 도넛이나 케이크에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하루 기준치의 3배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거리. 커피 등 음료와 함께 케이크나 빵 등을 사는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카롱이나 빵, 초콜릿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시간 남을 때 사러 나오는 편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 유명 카페에서 파는 도넛이나 케이크 등 20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빵 70g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 포화지방은 9g이었는데
5년 전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 3배 늘어났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카페에서 직접 구워서 파는 빵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트랜스 지방을 유발하는 경화유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튀르키예에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인데요. 피해 지역 생존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라고 하죠. 튀르키예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영하의 강추위와 전염병 등 2차 재난에 노출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사관은 SNS를 통해 현지에서 필요한 구호물품 목록을 공유했는데요. 이를 본 우리 국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인천공항 인근의 물류센터에서는 구호물품이라고 적힌 박스와 노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온 구호 물품들입니다. 네, 정말 많은 물품들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에 필요한 물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공유한 목록을 보면 급한 구호 물품들이 겨울용 의류, 이불, 텐트, 침낭, 히터 등 방한용품과 청소용품, 기저귀, 생리대 등의 위생용품 등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낸 구호 물품이 이곳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정리 작업을 거쳐 튀르키예 항공을 통해 지진 현장에 전달됩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물류센터 주소를 보고 찾아온 튀르키예 유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는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9도 등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 7도, 대구 6도에 머물면서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에서 5cm가량의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에서 8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중부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조정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요. 관련 조사 결과를 하단 자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